네, 여러분. 9월 한 달 시장이 참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유동성 장세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식 시장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명확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동성 장세임을, 유동성 장세에는 당연히 눈덩이에 눈을 굴리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려 왔습니다. 근데 그 유동성 장세와 함께 위험성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데, 그 위험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미국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것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연준으로서는 고용은 악화되고 있고, 그러면 금리는 인하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는 물가대로 또 역시 악화되고 있다 보니 금리를 인하하자니 또 추가적인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이런 우려감들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미국에 좀 많이 주목하는 과정에서 유럽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유럽 경제의 가장 취약성을 보였었던 그 나라들을 픽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P가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 그리고 G가 그리스, S가 스페인, 이 4대 주요국들이 유럽에서는 미들급 혹은 중하위급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이 유러피언 국가들이 재정 난 속에, 재정 불안 속에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유럽을 상징하는 영푸독, 유럽의 거의 맏형급인 영푸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푸독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했죠. 그 팬데믹 때 막대한 재정 지출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 막대한 재정 지출을 쏟으면서 재정이 악화됐었어요.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을 선택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2022년에 러우 전쟁이 발생했고, 특히 러우 전쟁에 대해서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적극적으로 수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크라이시스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 발 인플레이션을 경험합니다. 미국이 사실 미국이 9.1%라는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면서 41년 만에 고물가를 맞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고물가를 경험한 그 나라들이 유러피언 국가들이에요. 당장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자원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더 공급 부족, 에너지 공급 부족에 시달렸죠. 근데 이 틈에 오히려 중국과 인도, 이런 국가들은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해다가 그 나라 경제를 또 굳건히 고물가를 막는 이런 일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렴한 원유를 수입해다 썼단 말이에요. 결국 경제 제재를 발동했지만 그것에 부메랑을 맞은 게 미국과 유로피언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위기에 직면합니다. Cost of Living Crisis라고 하죠. 물가는 물가대로 높은데 소득은 그만큼 안 늘어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죠. 생활비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 그동안 2, 3년 동안 말씀드려왔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유럽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동시에 독일 경제가, 프랑스 경제가 중국의 추격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배터리, 또 중국의 반도체나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조 강국이었던 이 독일 경제가 주춤하고 있고 3년 연속 역성장하면서 경제가 어려웠던 국면이에요.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물론 군사 투입은 안 했다 하더라도 전비를 계속 지원해줬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지금까지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22년부터 지금 25년 하반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역시 러시아의 서진을 막자,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한 하나의 경계망으로서,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땅이 뚫리면 더 서진할 거야 라는 우려감 때문에 전비를 계속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팬데믹, 러우 전쟁, 에너지 위기, 초인플레이션,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고금리를 도입했죠. 자, 이게 바로 문제예요. 재정은 많이 투입했는데 금리는 높아지니까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유로피언 국가들도 막대한 이자 지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기 진작을 하느라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과 이자 지출 비용이 같아졌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부딪힘이 있겠죠. 기축통화국도 아니면서. 근데 지금 이런 유로피언 국가들은 기축통화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급 이 유로피언 국가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우리나라 걱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그런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프랑스도 재무부 장관이 오죽했으면 공식석상에서 우리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된다.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 IMF 외환위기인 거예요. 구제금융을 받는다. 그러니까 IMF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받으면 IMF가 경제 주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하는 거죠? 구조조정하는 거죠. 인력 감축인 거죠. 엄청나게 실업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면하게 될까 우려하게 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는 나라들이 영푸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로피언 국가들이 지금 가난해졌고 재정도 흔들리고 어려워진 국면이다. 그러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흔들리는 거죠. 미국은 OBBBA법 통과로 10월 1일부터 국채 발행이 또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장기 금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역시 감세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유동성 장세인 건 맞지만 무리한 유동성 장세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이게 그냥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는 있지만 한 번씩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그 국채 금리발 쇼크를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지만 한 번씩 조정을 거치면서 우상향할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주의 의견을 드렸죠. 만약에 우상향하는 장이 아니면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겠죠.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 내면서 22년 전망서 낼 때는 주식하는 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2년에는. 그건 우하향장이니까 조정될 때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상향장, 유동성 장세일 때는 조정될 때마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현금인 거죠. 그 부분을 제가 그동안 강조해 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일본 납세자 1위,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원치고 1조 원을 벌었던 투자로 1조 원을 벌었던 이 기요하다 다스로라는 일본 저자의 책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어쩌면 그냥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재계 1위 뭐 재벌가 후계자 뭐 이런 분들의 사례를 들어드리는 것보다 나와 좀 동질감이 있는 분들의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을 단행했는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납세 1위를 했다는 것은 가장 많이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고지에 이르렀는지 어떤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역시 책을 꺼내드렸습니다. 김광석의 북리뷰,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지금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기요하라 다스로 이 인물을 잠깐 소개하면 2005년 일본 부자 순위 1위 고액 납세자 명단 1위에 올랐었죠. 그때 이제 타워 투자자문 운영부장,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회사원으로 일했는데 그 이후로 부자 순위가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어쨌든 왜 폐지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엄청나게 취재 의뢰가 들어왔었고 뭐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그때가 그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기록적인 경험을 했었던 이 인물은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책을 열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투자술. 나의 투자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또 받아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장은 당신의 의견이 소수인 한 당신의 편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짧게 읽어드리고요.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다면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비로소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그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무엇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다. 저평가 소용주의 경우 무엇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대형주는 이것을 알기가 극단적으로 어렵다. 시장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무엇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그 많은 참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참여해요. 그럼 100명이 이 투자 의사결정을 단행하게 된 이유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소용주의 경우 5명이 참여해요. 그러면 이 5명의 참가자들은 그 의견이 몇 가지로 좁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무엇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저평가 소용주가 유리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겠습니다. 27페이지에 제가 별표를 그려놨어요.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건 주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다. 주식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궁금해지시죠?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상식을 의심하는 것부터. 이거 정말일까? 다들 그렇다고 말하는데 나는 좀 의심스러워라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한다. 자,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카운터 인투이티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표현을 종종 쓸 겁니다. 이게 좀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뜻으로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자, 카운터 인투이티브 이 단어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운터 인투이티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었던 표현 중에 예를 들면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2% 수준에서 5%로 끌어올리기로 약속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나토 회원국들은 GDP 대비 지금 약 2%만큼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체 GDP 대비 2.6% 수준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올해 우리나라도 2026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8.1% 증액하기로 발표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과연 2035년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5%로 방위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제시하는 거예요.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방위비 지출을 예를 들어서 국방비 예산을 66조로 계획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2035년이 됐을 때 2배 수준인 거예요. 약 130조. 그죠?
약 130조로 정말 130조로만 끌어올릴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저성장이라 하더라도 역성장하는 구간은 굉장히 빈번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성장했었던 게 팬데믹 경제 위기 때였어요. 2020년. 그 역성장이 몇 퍼센트 역성장했는지 아세요? 0.7%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역성장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 경제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 역성장했죠. 그러면 역성장이 IMF 외환위기 때 한 번, 팬데믹 경제위기 때 한 번. 22년 만에 역성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성장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가정해보면 역성장이 없고 어쨌든 플러스 성장한다는 얘기는 GDP 규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GDP의 증가 속도가 둔화될 뿐이지 GDP는 계속 증가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GDP 대비 국방비 예산 지출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국방비를 지금 약 66조 원에서 2배 수준이 130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분모도 커지니까 분자는 더 커져야 이해가시죠? 분모는 매년 증가하니까 결국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는 단순히 국방비 예산을 2배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배, 3배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되고 교육비 지출을 줄여야 되고 성장을 위한 R&D 지출을 줄여야만 국방비 예산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때 진재일 교수님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셔서도 저랑 토론했었던 게 뭐냐면 그걸 10년 동안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아마도 트럼프 정권 기간, 레임덕이 찾아오기 전까지 한 1, 2년 동안에는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 있다. 1, 2년 동안에는. 그리고 늘려야만 한다. 그 구간에는. 그러나 그 이후 구간에는 그걸 지켜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인투이티브죠. 그러면 물론 또 역시 방위산업의 주식시장은 자 방위비 지출을 늘려요. 그러면 글로벌 방위산업의 사이즈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증가할 겁니다. 언제까지? 2027년까지요. 우리나라도 8.1%나 증액했잖아요. 세계적으로 8% 정도 증액한다고 가정해보면 그죠? 증액할 거라고 봅니다. 증액해 나갈 거라고 가정해보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방위 산업의 사이즈는 그 정도로 성장할 겁니다. 26년, 27년. 근데 주가는 계속 똑같이 우상향합니까? 실물 경제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겠지만 실물 경제는 반대로 주식시장은 급등락을 하겠죠. 다만 제가 드리는 의견은 급등락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 급등락을 할 때 무엇이 급등락을 만들어요? 역시 방위산업은 전쟁의 종식 가능성이 폭증하면 주가는 곤두박질 치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터질 것 같아. 실제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 또 이제 급등하겠죠.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거겠죠. 이게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 초반에 나토가 5%로 증액할 거야 라고 계획을 발표할 때 시장은 그렇게 굳게 믿죠. 초반에는 10년 동안 방위비 지출을 올릴 거야. 그러나 그것은 1, 2년에 국한된 일이야 라고 반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반대되는 생각, 그게 오히려 카운터 인투이티브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자 4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 시장은 거의 옳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은 틀렸다. 셋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먼저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이는 그동안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명칭으로 논의됐다. 이 가설은 시장은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옳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저자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되는 생각도 앞에 말씀드렸던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사람이라는 거죠. 먼저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극단적인 주장부터 생각해보자. 이는 거짓말이다. 주가는 매일 변동된다. 어제의 주가가 옳았다면 왜 오늘의 주가가 다른 것일까? 또한 오늘의 주가가 옳다면 어제의 주가는 틀린 셈이 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매일 변동하잖아요. 어제 올랐다고 오늘 또 오르나요? 어제 올랐는데 오늘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주장 자체가, 그럼 어제 시장이 옳았다고 판단해서 올랐다면 그 다음 날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칙 중에 하나가 그 본인이 옆에 있지 않는 한 없는 자리에서 토론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일견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컨대 시장은 항상 옳다는 나는 잘못이 없어 시장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한심한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자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시오라고 훈계하기 위한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계속 주식 투자를 추천하죠. 주식 투자하세요. 왜? 거래 규모가 많을수록 증권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수수료 빚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증권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어쨌든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국면에도 뭔가 투자 의사결정을 추천하죠. 그렇게 해야 투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틀렸어. 이렇게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시장은 항상 옳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심하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지적하기 위해 나온 말일 뿐이다. 시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시장도 잘못될 수 있다. 시장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2편으로 넘어가 보면 2024년에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4.2%를 기록했는데 시장이 이거 엄청난 경제 위기, 고용 쇼크가 왔다라고 받아들였죠. 근데 그때 이건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다. 그러면 시장은 고용 쇼크라고 이해하고 주식시장에서 내던졌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 온다고 받아들이고 내던졌단 말이야. 블랙 먼데이 찾아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된다. 더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죠. 왜? 시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럼 다시 옳게 이해하는 과정이 오겠죠. 어떻게 옵니까? 그 샴룰 근거 없어. 실업률 4.2%면 아직도 최대 고용에 해당돼. 옳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반대로 V자로 반등하죠. 이런 것들이 옳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시장이 옳지 않게 이해한 일들이 있죠. 그게 몇 가지 사례만 있어도 시장은 항상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그런 관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유동성 장세, 유동성 파티만 벌이고 있다. 유동성 위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리면서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조정을 거치면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 그렇게 시장을 내다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답게 우상향은 하고 있지만 한 번씩 국채 발작, 국채 금리 급등, 혹은
뭐 FOMC 회의를 앞에 두고 금리 인하 있을 거야.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있어도 문제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여러분들께 그 대응책,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거시경제를 판단하는 저로서 투자 의사결정에는 이렇게 의사결정에 참조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북리뷰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2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제가 나의 투자술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 일본에서 한때 가장 많은 돈을 벌었었던 정말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가장 많은 수익을 냈었던 그런 장본인의 책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평범한 회사원이 일본 1억 2천만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세금을 냈다, 가장 많은 소득세를 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를 잘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그 경험은 무엇이길래, 그 투자 철학은 무엇이길래 하는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고자 이 책을 같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46페이지를 읽어나가면서 시장이 항상 오른 것은 아니다, 시장이 틀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시장이 항상 오른 건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장, 시장은 거의 옳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장은 손에 넣은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틀렸다 해도 그 시점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기에 시장은 거의 옳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시장을 앞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 참가자 중 한 명에 불과한 당신의 정보도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부 정보라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당신이 시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은 그날 들어온 새로운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그 결과가 주가가 매일 변화하고 있다. 이는 일리 있는 주장이다. 네, 일리 있어 보이죠. 근데 이 저자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분명 방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다수파는 항상 옳은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죠. 근데 실제로는 소수파인 당신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시장이 항상 오른 것도 아니고 시장이 거의 오른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시장은 틀렸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핵심인데요. 48페이지. 시장 참가자인 당신은 시장이 무엇을 어떻게 틀렸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을 예상한다 해도 적중할 때도 있고 빗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시장을 웃도는 수익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여기서 일례를 듭니다. 이 일례가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이 일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상당 부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 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 중반입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 체인점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곳은 상장 기업이어서 당신은 그 회사의 주가를 종종 살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바뀐 경영자가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 결과 이익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가는 이것을 호재로 삼아 상승했다. 그러나 인건비를 줄이느라 점원의 수를 줄인 탓에 주문하는 시간, 요리가 나오는 시간이 길어졌고 레스토랑도 지저분해졌다. 결국 이 레스토랑을 찾아오는 손님의 수가 줄기 시작했다. 물론 조만간 월간 매점 손님 수가 발표되어 이 사실이 알려지겠지만 단골 손님인 당신은 남들보다 먼저 눈치를 채고 그 수가 공표되기 전에 주식을 공매도해 이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른다. 좋지 않은 수치가 공표된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예만 봐도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시장을 앞지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깐만 정리한다면 글을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를 줄이죠. 인건비를 줄이면서 그 레스토랑, 상장되어 있는 레스토랑에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업이 좋은 것처럼 평가되고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고평가될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면 아마도 음식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식당이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레스토랑 찾는 손님 수가 줄어들고 단골이 외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 이 레스토랑 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될 것은 시장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먼저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가늠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경제전망의 저자로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가늠하셨으면 좋겠다. 거시경제적으로도 기업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장은 옳은 것이 아니다. 시장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시장이 뭔가 잘못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2025년 하반기에 유동성 장세가 일고 있는데 유동성은 어쨌든 버블을 만드는 거예요. 버블의 정점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럼 어쨌든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그 궁금한 관점에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나 혹은 뭐 금융 위기나 이런 실물 경제 위기로 전개될 것으로 가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국채 발작이나 이런 현상들, 국채 금리가 급등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한 번씩 조정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보면 금리를 인하했는데 근데 물가 지표가 더 고점을 향해 상승해요. 만약에 CPI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면 뭐 5, 6%를 기록해요. 그러면 뒤늦게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또 긴축 발작 이야기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나요? 유동성 장세인 건 맞지만 긴축 발작이 없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69페이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왜 제가 사면 떨어지죠? 제가 사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사신 거죠. 왜 제가 팔면 오르죠? 팔아서 오른 게 아니라 오르는데 판 거죠. 제가 사셔라 파셔라라는 것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장세이길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69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고객에게 손해를 안길 목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을 뿐이다. 노무라 증권을 비롯한 당신의 증권회사들은 매매 수수료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 주가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일이 많다. 이 그림 보이시죠? 극단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괄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우상향해요. 이게 뭐예요? 버블이죠, 버블. 왜냐하면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빠르면 그건 버블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버블임을 시장이 딱 느꼈을 때, 특히 그런 국채 금리 발작, 긴축 발작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대대적인 조정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십사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극단적인 사례지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사례지만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됩니까? 정점에서 팔 수 있습니까? 그 정점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수익 구간을 설정해서 적정한 구간에서 파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코멘트를 드리고요. 69페이지 가겠습니다.
화살표 근처에서 주식을 사면 주가가 이미 고가권인 까닭에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도 무서워져 금방 팔려고 한다. 시간당 매매 횟수를 늘리기에 안성맞춤인 국면인 것이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런 구간에 더 부추기는 거죠. 사라 사라. 그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죠. 화살표 국면에서는 주식을 산 뒤에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오로지 횟수만으로 판단할 경우 오를 확률이 내릴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증권회사가 고속회전상법으로 수수료를 벌어들기 위해 고객에게 천장 근처의 주식을 추천했던 것은 과거의 일이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도 주가가 급등하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다. 기세 좋게 오르는 주식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가 아직도 많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이 많아요. 그 얘기는 곧 오르니까 나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지만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1편을 안 보신 분은 다시 1편에서 그 이야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70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을 화살표 국면에서 사들여 조금 이익을 보고 팔고 그 후에 다시 사들여 약간의 이익을 보고 판다. 이런 성공 체험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 기쁨의 뇌가 마비되어 의존증 상태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좋은 의존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주식을 사면 이번에는 겁이 나 조금만 올라도 금방 팔아버린다. 그리고 그 후 주가가 오르면 또다시 사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의존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인투이티브한 짧은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또 읽어봐 드릴게요. 71페이지입니다. 고객과 사원에게 노무라 주보라는 책자를 배포했다. 여기서 짧은 사례가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기타하마에 연전연승의 거물 투자자가 있었다. 한 사내가 비결을 알아내고자 그 거물 투자자를 미행했었는데 매일 한 신사의 방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가 퍼지자 그 신사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 거물 투자자는 200회의 큰 거래 중에서 딱 한두 번의 손해를 봤을 뿐 나머지는 전부 이익을 냈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 마지막 반전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의 손해로 결국 파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성공해도 한두 번 실패하면 다 도루 까먹죠. 다 도루 까먹는 일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발끝에서 사서 머리 위에서 팔려는 생각을 버리셔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는데 그런 투자 의사 결정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이 투자 철학도 여러분께 공유해드립니다. 왜 제가 사면 떨어지죠?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안을 이 구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읽어드립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나의 투자술이라는 책의 독서 감상문 김광석의 북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111페이지 저평가 소용주에 대한 투자 판단과 투자 수법에 관해 설명하려 한다.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평가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용하게 된다. 저평가라는 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한 탓에 오해나 모순에서 비롯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평가를 사야 되잖아요. 저평가주를 어떻게 고를까? 근데 얼마 전에 PBR이 워낙 회자가 됐고 또 덩달아 퍼라는 단어까지 회자가 됐는데 그냥 제가 이 퍼가 무엇이고 PBR이 무엇인지를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112페이지에서 퍼에 대한 공식이 나오죠. 맨 하단부에 이 퍼 공식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 퍼는 뭐예요? 단기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업의
이익은 이만큼 되는데 시가총액은 이익 대비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 10배다. 10배다, 20배다. 이걸 가지고 단기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높나? 단기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작나? 라는 걸 가지고 저평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회사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우리는 펄을 많이 잣대로 삼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을 여기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PER이 낮을수록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PER이 낮더라도 그 회사가 미래가 암담하다면 저평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으며 반대로 PER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면 저평가 상태일 수도 있다. PER이 낮은 주식을 저평가주라고 안일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여기까지 마저 읽고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독서 감상문은 추가 설명을 114페이지 중반부에 미래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한 PER만으로 주식의 가치를 계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자산이나 빚을 포함해 계산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려 하느냐? 그러니까 퍼가 낮으면 저평가, 퍼가 높으면 고평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저평가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는 왜 저평가인지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 저평가는 지난 분기에 대한 실적을 갖고 우린 평가하죠. 우리가 지금 4, 4분기를 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을 가지고 혹은 2분기 실적을 가지고 펄을 평가하는 거예요. 혹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024년의 펄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적으로 보면 그 당시 24년의 순이익 대비 지금의 주가든 24년의 주가든 그 저평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도 중요하고 2026년 실적을 가늠해 보지 못해요. 이 펀은.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순이익 대비 주가는 저평가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순이익이 더 떨어진다면 이것은 저평가 퍼일지라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역시 반대로 고평가 퍼라 하더라도 순이익 대비 주가가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순이익이 더 떨어진다면 이것은 고평가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저평가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실적 지표를 가지고 펄을 가지고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판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가늠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앞에서 사례를 읽어드렸는데 레스토랑 사례. 그러면 지금은 실적이 좋을 수도 있어요.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들을 다 조정했어요. 요리 직원이 요리사가 10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주니까 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기업은 결과적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서비스가 늦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요. 직원이 줄어드니까 청소 상태도 아무래도 회전율이 낮아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만족해요? 결과적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떠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보다 앞으로의 상태가 어떨지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지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그 기업이 어떤 업황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가늠해 보시는 데 초점을 두시면 어떨까? 앞으로 어떨까를 가늠해 보시는 것. 그걸 좀 초점에 두는 것은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많습니다만 특히 여기 142페이지가로 오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뭐 수장이 뭐 대표가 혹은 사장이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법적 처벌을 받다든가 그죠? 또 ESG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를 들어 땅콩 회항 사건 같은 게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다. 그럼 이미지 타격이지 실제 실물 경제적 기업의 실적에서의 타격도 같이 있나요? 그러니까 땅콩 회항 사건이 있어요. 물론 그게 실물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 많은 분들이 땅콩 회항 사건을 경험하고 대한항공 안 타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그 기업의 오너나 기업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직접 실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은 급등락을 하니까 이미지 타격을 입을 때 급격한 조정을 경험하죠. 근데 실적은 혹여나 실적에 영향 받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남양유업 사태도 실제 그랬었죠. 기억하시죠? 실적에 영향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경쟁사랑 뒤집히는 일들도 있어요. 예. 근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격의 이미지 타격이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 타격으로 주가는 대대적인 조정을 경험하지만 그 기업의 중장기적인 실적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타격이 더 커서 주가에는 큰 손실이 있지만 오히려 그 기업의 실적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만큼 충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혹은 주가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 우리 저평가를 찾잖아요. 너무 고평가인가? 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오히려 지금은 상대적으로 고평가일지라도 전평가로 일시적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게 또 나중에 기회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시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때 투자 철학을 갖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왜 내가 사면 떨어지죠? 그것은 분명 내가 살 때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의사결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올랐을 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을 보고 사시는 게 아직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지금까지의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고평가가 될까 저평가가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관전 포인트, 여러분들의 어떤 초점을 앞으로에 좀 초점을 둔다면 투자 의사결정하실 때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퍼는 과거의 퍼다. 앞으로 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PBR이 어떻게 될까? 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아마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시장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분명히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3편으로 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참 유동성 장세와 불안한 장세가 같이 맞물리는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라고 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9월, 10월 이 변동성이 높은 이런 장세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위기, 경제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프랑스의 IMF 구제금융 여부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그 표현을 시작으로 해서 유러피언 주요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나서냐면 유러피언 주요 국가들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위험이 커지면 은행들은 대출 태도 지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으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죠. 위험도가 낮으니까 위험을 덜 인식한 은행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다가 타인 자본에 의존해서 비즈니스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제약해요. 대출 태도 지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위험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로 올 거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재무부 장관이 왜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IMF 구제금융 여부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을까요? IMF 외환 위기로 건너가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IMF 외환 위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굳이 따지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이유는 외환위기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외환위기 우리 IMF 외환위기가 입에 자꾸 붙어 있어서 그죠? 근데 영국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유로피언 국가들도 구제금융을 받은 바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그러면 IMF 당신이 우리 돈 좀 주세요. 우리 디폴트 상황이에요. 그럼 돈을 받으면 돈을 받은 IMF라는 국제기구가 뭐 하는 거예요? 대신 그 국가를 경영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럼 대신 경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효율화되겠죠. 경영 효율화를 이루죠. 그러면서 그 구제금융 이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재정위기 이런 것들이 오면 구제금융을 받고 나면 이렇게 V자로 경제가 충격이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구제금융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했다는 것은 은행들아 대출해주지 마라. 기업들아 허리띠 졸라매라. 미리 졸라매라. 그러니까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앞에 여기 구렁텅이가 있어요. 앞에. 근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 거기로 뛰어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프랑스 재정 파탄 난다. 재정 부실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구렁텅이를 알고 들어가지 말자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맞죠. 근데 적어도 이 프랑스나 유로피언 주요 국가들이 이제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경제 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시장에 이런 여러 불안 요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하는 질문들을 하고 계셔서 그런 또 추가적인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그동안 꼽고 있었던 거 잠깐 정리한다면 10월 들어 OBBBA법을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미국 재무부는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것이고 그럼 국채 발행한 것들이 충분히 매수세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은 10월에 상승할 수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9월에. 이런 것들도 좀 불안한 요인인 거고요. 또 9월 FOMC 회의를 계기로 금리를 인하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소위 말하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때 그럼 금리 인상론이 제기돼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또 발작 증세가 긴축 발작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긴축 발작, 국채 발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요소인 거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저는 이건 가정하고 있는 위험 요인인 거죠. 이게 경제 위기, 실물 경제 위기로 전개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어떤 가정하지 못하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을까? 그 부분을 제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이 나의 투자술이라는 이 저서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 한때 투자로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가장 많은 투자 소득을 경험했었던 이 저자 인물은 어떻게 그 위기를 직감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책을 좀 열어봅니다. 저의 독서 감상문 김광석의 북리뷰
마지막 3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IMF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예요. 그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경험. 파티가 시작됐으니 우리는 그만 돌아가자고. 자,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짧게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도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 뭐 정말 주식시장이 완전히 뭐 80%까지 급락했겠죠. 그때 오히려 파티가 시작됐다. 유동성 파티가 시작됐다. 그러면 오히려 시작됐을 때 빠지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짧게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뷰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로 가면 IT 버블 당시를 나옵니다. 기술주의 숏으로 큰 손해를 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어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최근에 경험한 뭐 대형 위기가 팬데믹 경제 위기죠. 2020년 3월에서 2023년 6월까지를 보면 이때 대형 은행 주식이 급등하고 주가가 전면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대한 회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는 것이 과연 주식시장에 나쁜 일일까? 팬데믹이 장기화되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이게 제가 맨 앞에서 읽어드렸었던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팬데믹이라는 소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팬데믹은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일일까? 제가 그동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전쟁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조정은 언제 작용해요? 그때 당장 작용하죠. 달러가 급등하고 금 가격이 급등하고 일시적인 쇼크가 일어나죠. 발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도 팬데믹 경제 위기가 나왔어요.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조정되죠. 그 이후도 사실 팬데믹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줄고 하죠. 근데 그게 주가에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은 팬데믹이라는 요소, 이런 경제 위기라는 이런 요소,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딱 나타납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근래 들어서 좀 비유를 해본다면 4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발효한다고 했다가 연기 발표한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정작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부터 주가에 대대적인 한 일주일가량의 조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것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전, 카운터 인투이티브가 무엇이냐? 239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잉여 유동성 장세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 생각했다. 돈이 남아돌아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돈이 남아들어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유럽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죠. 근데 구제금융을 받거나 정말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주가에 엄청난 조정을 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히려 금리도 적극적으로 인하하겠죠. 유로존 금리 인하 더 하겠죠. 유로피언 국가들 가장 대표적으로 스위스 제로 금리 도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했던 나라가 바로 유로피언 국가들이에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유동성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죠. 이게 어쨌든 잉여 유동성 장세를 만듭니다. 제가 표현했었던 것은 초과저축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확장재정, 금리 인하, 추경 이런 것들은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 그러나 이런 유동성 장세 구간 동안 불안한 요인들이 한 번씩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조정되는 구간을 어떻게 이겨낼까에 대한 방법론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 왔던 것이고요. 그죠? 유동성 장세 동안에는 기회를 봐야죠. 근데 이때 어떤 기회를 받느냐? 239페이지. 대형 은행을 비롯한 수많은 대형주를 계속 보유했다. 근데 어느 때부터 기조가 바뀌었죠? 인플레가 찾아오면서. 이게 중요하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근데 22년부터 23년까지는 긴축의 시대가 찾아왔고, 왜? 인플레가 발생했으니까.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단계. 그 전 단계는 뭐를 통해 알아요? 인플레가 우려되느냐 아니냐. 그럼 이 물가 지표를 보면 금리 인상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가질 수 있고, 실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주가는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장을 먼저 구분해 놓고 그 구분된 시장 하에 여러분들이 적정한 투자 의사 결정을 단행하면 좋겠지만, 유동성 장세 동안에는 당연히 눈덩이를 굴리시고 이런 긴축의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경우 그때는 주식을 아예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눈덩이를 굴릴 때 2020년, 21년처럼 유동성 장세가 똑같이 복사하기 붙여놓기가 아니라 조정이 같이 맞물리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큰 조정이 있을 때 그때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계속 매수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일이시겠지만 그 이런 투자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만 듣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방법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25년 하반기 26년에 이런 시장의 국면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거대한 위험 요인이 올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조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저자, 나의 투자술, 이 책의 저자가 뭐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과거 일로만 마무리하니까 앞으로 10년 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파멸적 리스크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1. 핵전쟁. 2. 도카이 간토 대지진. 3. 코로나19 이상의 팬데믹. 4. 지구온난화의 가속 혹은 급격한 한랭화.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일단 하나씩 가볼게요. 338페이지. 전략핵은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전술핵병기의 사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능성이 큰 듯하다. 그러니까 사실 핵을 보유한 나라들끼리는 직접 전쟁을 안 해요. 대리전을 보통 펼쳐요.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핵 위협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직접 전쟁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파멸적 위기를 초래할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쟁의 양상이 전통, 재래식 전투가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재래식 전투도 있지만 그 재래식 전투, 그러니까 육상군 파병이라든가 이런 재래식 전투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AI를 활용한 드론, 뭐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핵을 사용하는 전쟁보다는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 단계의 일종의 전통식 전쟁. 물론 전통식 전쟁에 AI나 데이터 기술이나 위성통신 같은 기술이 가미된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전략핵은 사용되진 않겠지만 전술핵 병기의 사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경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강대국이 이렇게 막 으름장을 내걸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국면에는 자칫 핵전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뭐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이 저자는 파멸적 리스크로 전개될 것이다. 뭐 그건 당연한 일이죠. 파멸적 리스크가 이게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두 번째, 팬데믹도 앞으로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도 사스 있었고 메르스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팬데믹이 시작된 걸로 보면 2020년, 2019년 말이죠. 그럼 지금 벌써 5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안올이라는 법이 있나요? 안올이라는 법은 없죠. 오지 않았으니까 그 어떤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그 해결책이 있나요? 지금 그 바이러스가 나타나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그렇죠? 약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지진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특별히 있을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한다고 하셨을 때 어쨌든 조정됐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오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저자는 적립형 ETF를 추천합니다. 적립형 ETF. 왜? 적립형 ETF는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착실하게 또 투자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뭐 현금을 확보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유동성 장세의 투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조정되는 국면이 있을 때마다 그 현금으로 추가 매수하는 소위 적립형 ETF 투자 기법을 직접 투자형으로 이 간접 투자 방식인 적립형 ETF 투자 방식을 직접 투자 방식으로 추천을 해드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참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재정 부실, 그러니까 재정 위기가 아니라 재정 부실이에요. IMF 구제금융을 받은 건 아니에요. 받으면 재정 위기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물 경제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대대적인 조정이 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구제금융까지는 안 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미 있는 국가들, 영푸독 요 정도. 이런 국가들이 재정 부실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부실 상황에는 그 부실을 이겨내고자, 왜냐하면 그걸 아니까 이겨내고자 선택하는 것이 어쨌든 경기 부양책인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재정을 더 투입해서 재정 부실을 더 이끌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고 경기가 수축되어질 여지는 있어요. 그렇죠? 또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는 얘기는 미래에 투입할 것을 지금 투입한다는 개념이 되죠. 그럼 미래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 재정을 어디에 투입하는지가 중요하지만, 그죠?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경기 부양으로만 쓴다면 미래 성장성은 더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의 국면을 보세요. 중국이 이렇게 위력적으로 독일의 또 프랑스의 영국의 주력 산업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그죠? 가격 경쟁력으로. 미국은 관세 전쟁으로 우리 미국에 수출하지 마. 그리고 유럽 너네들도 미국에 이만큼 투자해. 이러고 있는 과정에 유럽이라고 뭐 우리나라라고 경제에 굉장한 성장 기회를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축 시대라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책은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해줍니다. 340페이지. 내수는 계속 축소될 것이다. 분명히 젊은 사람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내수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망할 수도 없다. 여전히 1억 2천만 인구가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341페이지 축소되는 시장에서는 경영 통합을 진행하는 속도가 시장이 축소되는 속도보다 빠른 회사가 있을 경우 이거 중요하죠. 그 회사에 투자하면 이익을 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경영 통합을 통해 점유율을 높인 회사가 증배를 계속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면 주가가 상승할 기회는 있다. 행동하는 기업을 찾아낸다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쪼그라들지만 경영 통폐합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효율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감원된 기업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이룰 수 있고 시장 지위는 유지되고 그러니까 시장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시장 사이즈는 줄어드니까 이게 쪼그라들 수는 있지만 동시에 경영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화를 같이 이룰 수 있으니까 기회는 올 수 있는 것이다. 이해 가시죠? 시장에서 매출액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용은 더 빨리 줄일 수 있는 기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되는 기업들, 축소되는 시장, 한국, 일본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축소되는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단행할까 하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이 2025년 하반기 26년 유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 불안한 요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유동성 장세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동성 장세이지만 불안한 요소들은 있다. 나도 공감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나의 투자술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 단어는 카운터 인투이티브 이거죠. 그런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천하는 말씀 드리면서 일본 납세 1위 기요하다 다스로의 나의 투자술 김광석의 북리뷰 독서 감상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